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병원에 오시면 항상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공복으로 오세요. 혈액 검사 한번 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도대체 혈액 검사로 뭘 알 수 있길래 항상 의사들은 이렇게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를 확인할 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용하는데, 혈액 검사만으로 일단은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빈혈 같은 경우도 진단 자체는 혈액 검사로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도 혈액 검사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툴로 일단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혈액 검사가 이루어진 그런 결과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일단은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 위주로 일단 했고, 물론 혈액 검사 범위는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 되는 검사들 일단 추려서 보여드릴 거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실 기저질환은 없으셨던 분인데요. 건강검진도 매년 잘 받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하나 일단 보면은 검게 나온 부분들은 사실 정상 범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갛게 나온 부분들은 정상 범위보다 올라간 것들, 그 다음에 파랗게 나온 부분들은 정상보다 떨어진 수치들을 조금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로 우리가 빈혈을 진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정상 범위는 이 범위인데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혈색소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많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공복 상태로 오기 시기 때문에 약간 탈수가 오면서 혈액이 농축되면서 올라갔을 가능성을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혈색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 있다는 거는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만성적으로 약간 저산소증 상태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약간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없기 때문에 담배도 안 태우시고, 그럼 일단 제일 개연성 있는 거는 약간은 금식을 하면서 조금 탈수가 와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혈색소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빈혈을 시사할 수 있는데, 빈혈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피가 만성적으로 새어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피를 잘 못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빈혈이 있다는 거는 피가 어디론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은 생리량이 많을 때 이렇게 빈혈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서 갑작스럽게 보이는 빈혈 같은 거는 좋은 징후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딘가로 피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쪽이나 대장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피가 새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빈혈 소견이 보이면 꼭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해서 나쁜 병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백혈구 수치는 대부분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지속된다거나 백혈구 수치가 뭐 2만 개를 넘고 이런다, 안 좋은 병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정상 범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피응고랑 관계되는 혈수판 수치 같은 경우도 이분은 다 일단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이 주로 이제 간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 기능 수치라고 좀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AST, ALT, GOT, GPT라고 부르는 이것들이에요. 근데 정상보다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쪽에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간세포가 조금 파괴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상 범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분유를 보면은 약간은 지방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비율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간이 굉장히 좋다, 멀쩡히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곤란해요.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거는 간세포가 크게 파괴가 되고 있지 않다, 나쁜 상태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간 기능 수치가 증가돼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물론 있어요. 뭐 지방간이 있을 때가 제일 흔하고요. 간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드신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그럴 때도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고, 만성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있을 때도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치들이 좀 올라가면은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간 원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혈당 수치죠. 일단 공복 혈당인데, 공복 혈당 수치는 정상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쪽은 이제 콩팥 기능, 우리가 신기능이라고
콩팥기능이라고 부르는 콩팥 기능이고요. 콩팥 기능도 일단은 뭐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신기능은 사실 콩팥 기능을 잘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떨어지면은 콩팥의 주요한 기능,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요산 수치인데요. 요산 수치는 흔하게 뭐 통풍이랑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요산 수치는 일단 정상이시고,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 같은 게 있으시면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린 치료도 하게 되는 거죠.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대부분 이런 전해질 수치들은 다 괜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있으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요게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이에요. 당화혈색소라고 부르는데 그냥 흔하게는 헤모글로빈 A1C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앞에 공복혈당이랑은 조금 다른 건데, 공복혈당도 물론 올라가 있으면은 당뇨 진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의 당 상태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고요. 당화혈색소라는 개념은 지난 2-3개월간의 나의 당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2-3개월에 내 당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이 그동안 약을 먹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 잘 조절되어 있는지 보는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범위는 5.6%까지고요. 당뇨 진단 기준은 6.5% 이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당뇨로 가는 전 단계니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전 단계 상태만 있다는 것도 공복혈당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당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2-3개월간의 당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추적을 할 때는 3개월 간격으로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자주 맞닥뜨릴 개념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고지혈증 관련한 수치들이 돼요. HDL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분이신데 60으로 일단은 남자 평균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LDL도 125로 130 미만으로 일단은 양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도 일단 요 정도면은 합격점에 가까운데, 중성지방이 일단은 조금은 높아요. 중성지방은 사실은 공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복이 확실히 됐는데 수치가 약간 높다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술을 많이 드실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 술은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약간의 복부 비만이 좀 있고 탄수화물을 즐기시는 분이어서, 아까 간 기능 수치에서도 살짝 지방간이 의심되는 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결과를 보면 지방간이 약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탄수화물 같은 걸 좀 줄이고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치들은 갑상선 기능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실 때는 항상 좀 중요한 게, 갑상선 결절이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갑상선 결절, 혹이 있어서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과는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라는 거는 내 몸 안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혹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서 이제 크기 변화를 조금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능이랑은 조금 별개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결과를 보면은 약간 빨간불이 하나 들어온 게 있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살짝 경미하게 올라가 있는데 실제 갑상선 호르몬은 일단은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불러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추후에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증상이 있냐 없냐,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이제 뭐 약물 치료할지 말지 결정되는데, 증상도 크게 없고 수치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는 걸로 일단은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간염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B형 간염에 대한 검사고, 요거는 A형 간염 항체에 대한 검사고, 이거는 C형 간염에 대한 검사예요. 그래서 B형 간염을 보면은 항원은 음성이고 항체는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내 몸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있기 때문에 내 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항원이 양성이고 항체가 음성이라면 이분은 만성 B형 간염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추적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C형 간염은 사실은 예방 접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C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없다는 거는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없으니 괜찮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A형 간염 항체가 일단 없으신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A형 간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A형 간염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감염이 되면은 사실은 열감기 같이 가볍게 앓고 넘어가요. 근데 어렸을 때 걸리지 못하고 나이가 커서 걸리면 급성 감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황달도 많이 오고 한 달 동안 뭐 토하고 열나고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은 어렸을 때 A형 간염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 항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이거든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우물물을 길러 먹고 자란 세대에서 우물물에는 분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약간 오염이 돼서 이제 어쨌든 그런 위생 환경에서 이제 대부분 저희 아버지 세대라든지 윗세대들은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은 A형 간염을 어릴 때 가볍게 앓고 넘어가서 항체가 생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은 항체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A형 간염이 안 걸릴 건데 지금 20대, 30대, 40대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위생 환경이 좋아졌죠. 이 세대가 위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A형 간염을 걸릴 루트를 조금 잃은 거예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나중에 이제 급성 A형 간염을 고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예방접종 기왕력이 없다. 이분도 예방접종 기왕력이 없으신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A형 간염 접종을 2번에 걸쳐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대 미만인 분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은 어릴 때 A형 간염이 국가 기본 접종에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접종이 돼 있기 때문에 20대 미만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접종을 하셔야 된다. 이분도 이제 항체가 없으니까 접종을 좀 하긴 하셔야겠죠. 그래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염증 수치에 대한 검사인데 이 염증 수치는 뭐 열이 많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염증 수치를 보죠.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이제 세균성 감염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HSCRP라고 불러서 굉장히 이제 작은 값도 조금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진 의미는 그러한 미세한 염증들이 있다면 혈관 질환 같은 거,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위험 요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알러지 검사도 같이 하셨는데 상대로 진먼지 찐득이 알러지가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 PSA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거는 전립선 암 표지자 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인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거나 건강검진을 하시면은 암 표지자 검사라는 것들을 많이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암 표지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뭐 간암을 발견할 때 쓰는 AFP, 췌장암을 발견할 때 쓰는 CA19-9, 난소암을 발견할 때 쓰는 CA125, 대장암을 발견할 때 쓰는 CEA, 전립선암과 관련된 PSA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암 표지자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은 혹시라도 내 몸에 있는 그런 암을 조기 발견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제 이런 검사를 하실 텐데 암 표지자 검사에서 조기 발견에 이제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가진 거는 AFP랑 PSA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조기 발견할 때 좀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CA19-9에 실제로 췌장암이 있을 때만 올라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의외의 경우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내분비 질환이 있다든지 폐 질환이 있다든지 여성 질환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사실은 수치가 사실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한다기보다는 약간은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추적 관찰을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CT를 찍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관련 암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괜찮은 경우들이 조금 많거든요. 췌장 쪽에서만 올라가면은 진단적 가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조금 많이 유발하게 돼요. 조기 진단적 가치는 없고 실제로 그럼 어떨 때 쓰냐면은 췌장암이 왔다거나 대장암이 왔다거나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해요. 암일 때는 물론 올라가는데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수치가 좀 뚝 떨어져요.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제 추적 관찰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러면 애석하고 되게 어딘선가 좀 재발했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그런 진단적 가치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전립선 암 표지자 검사는 전립선 암 조기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검사만을 통해서 진단해 드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표지자라는 거는 딴 데서는 올라가진 않아요. 전립선에서만 이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안 좋을 때 사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립선이 어떨 때 올라가냐면은 전립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할 때도 올라가고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가고 암이 있을 때도 올라가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이분 같은 것처럼 1.42 정상 범위를 보일 텐데 기준치는 사실 2.5예요. 2.5 이상 올라가면은 전립선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지 단순히 전립선이 커져서 올라가는 건지 염증이 있어서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염증이거나 비대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추적 관찰하는 경우 중에 계속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면 사실 조직 검사까지 하거나 뭐 전립선 MRI 찍어서 나쁜 병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PSA 자체만으로 전립선 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으신 남자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혈액 검사를 하셔서 PSA 수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제가 이 검사를 다 넣어서 항상 전립선 쪽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것들 좀 봐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레벨도 혈액 검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햇빛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적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조량이 센 나라가 아니고 야외 활동하실 때 우통 까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얼굴로만 자외선을 맞는데 얼굴에 당연히 노화 안 되게 하려고, 잔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비타민 D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비타민 D 레벨이 이제 아주 좋은 레벨 30 이상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예측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수치가 정말 낮은 분들은 한 6, 7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한 15 정도 일단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25 이상 보인다 그러면 보충을 하고 계신 거고, 이분은 일단은 잘 보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혈액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모든 병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혈액 검사로 이제 암을 다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혈액 검사가 괜찮다고 해서 너는 무조건 건강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혈액 검사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혈압이 있으신 분들, 당이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 어쨌든 약을 많이 드시고 있을 때 혹시 그런 약으로 인해서 간 기능 손상은 없는지, 나이가 들면서 합병증,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혈액 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셔야 되고요.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는 3개월마다 추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6개월에서 1년 정도 터울로 꼭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병은 무조건 조기에 발견하셔서 크게 고생하지 마시고 완치되시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